이 이미지를 잘 보세요. 두 명의 지도자, 붉은 카펫, 그리고 서방을 거스르는 흔들림 없는 단결의 자세. 이 장면은 금지된 구역이 없는 무제한 파트너십과 우정을 바탕으로 한 웅장한 선전에 완벽합니다. 국영신문인 글로벌 타임스는 이러한 순간을 새로운 시대의 여명으로 찬양했으며 러시아 뉴스 에이전시 RIA 노보스티는 서구 패권에 맞서는 유라시아 요새를 선포하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이는 국내 청중을 결집시키고 세계의 대안적인 권력 중심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신중하게 조율된 힘의 과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웅장함 뒤에는 중소분열, 국경 분쟁, 그리고 한때 베이징을 작은 형제로 여겼던 모스크바의 역사적 오만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이 이해관계의 결합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의 약점을 이용하는 비대칭적 착취의 역학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이 푸틴을 고립시키기 위해 역사상 가장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동안 베이징은 구원자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은 러시아산 석유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민간 기술로 전쟁 기계를 지원하며 서방 기업들이 떠난 시장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출 작전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무력함을 적극적으로 착취하는 약탈적 정책입니다. 이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약화되고 고립된 국가에 대한 우위를 최대화하는 강대국의 무자비한 게임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동맹이 당신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당신 나라의 내부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025년 8월 세관 데이터는 이 붕괴의 첫 번째 균열을 나타냈습니다. 무역량은 두 자릿수로 급락했지만 이는 단지 표면적인 균열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파괴는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이징이 모스크바에 던진 구명줄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전략적 자율성을 서서히 소모하는 족쇄이며 이 족쇄의 각 고리는 베이징의 냉정하고 계산된 이익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선전의 붕괴는 구체적인 데이터에서 시작됩니다. 이 관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에너지, 무역, 금융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축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쟁 전 러시아 무역의 약 18%를 차지했던 중국은 이제 이 수치를 3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 석유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배로 증가하여 50%를 초과했습니다. 체리와 그레이트 월과 같은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9%에서 51%를 넘어서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파트너십이 아니라 시장의 장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나라가 자신의 산업을 파괴하면서까지 친구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러시아의 산업화 해체와 자원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불균형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자체 생산 능력을 재건하지 않고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품의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는 비극입니다. 한때 자체 우주 프로그램을 자랑하던 산업 강국이었던 러시아는 오늘날 라다 공장에서 에어백이나 현대식 제동 시스템이 없는 자동차를 생산해야 하며 도로는 중국의 최신 SUV 모델로 넘쳐납니다. 이것은 사람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붕괴입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중국의 산업 생산 인격의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존은 전장까지 확장됩니다. 현대 전쟁은 포격을 지휘하고 즉시 목표를 식별하는 드론에 의존합니다. 러시아 군대의 이 분야에서의 중요한 역량은 DJI와 아우텔 같은 중국 브랜드가 생산한 민간 드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스크바의 군산 복합체 내에서의 중대한 실패와 베이징에 대한 부끄러운 의존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회색 시장 판매를 눈감아 줌으로써 베이징은 러시아의 완전한 붕괴를 막고 있지만 동시에 모스크바의 가장 기본적인 전쟁 능력을 중국의 공급망의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을 압도하는 보이지 않는 금수 조치인 중국의 금융 만리장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징이 스스로의 손으로 무제한 파트너십 서사를 파괴하는 지점입니다. 중국의 최대 국영은행들, 예를 들어 중국은행과 중국공상은행 같은 거대 은행들은 침공 직후 제재를 받은 러시아 은행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며 미국의 지침을 준수했습니다. 재무부, 이것은 수동적인 준수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 보존 전략이었습니다. 중국 은행들은 러시아 수입업자들에게 그들의 거래가 제재 대상자나 돈바스 지역과 관련이 없다는 서면 확인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은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 수입업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저장 주저우 상업은행이 러시아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했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단일 은행의 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충격은 러시아 경제 전반에 퍼졌습니다. 이는 중국의 가장 작은 은행들조차도 위험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왜 한 전략적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금융 생명선을 고의로 끊으려 할까요? 그 답은 현대 경제의 실패를 의미하는 단어, 즉 물물 교환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환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늘날 러시아에게는 쓰라린 현실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핵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최대 파트너와도 석유를 자동차로, 밀을 건설 기계로 교환해야 합니다. 베이징은 무역을 중단하고 싶지 않지만 글로벌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물물 교환 시스템은 현대 무역의 악몽입니다. 평가 문제, 물류 복잡성, 보험 및 금융 보증 부족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핵 보유국이 이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얼마나 배제되었는지를 가장 고통스럽게 인정하는 것이며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러시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의존적인 상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중국의 행동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약탈적입니다. 베이징은 모스크바의 무력함을 의식적으로 이용하여 관계를 신식민지 모델로 변모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자원의 포로가 되고 중국 산업 제품의 보호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동적인 지원이 아니라 러시아의 무력함을 적극적으로 착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 의해 촉발된 도미노 효과는 러시아 국가의 기반을 흔들고 내부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금융 채널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제조업체들은 독일산 기계 부품과 같은 필수적인 비중국산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산업적 자기 잠식을 유발합니다. 공장들은 작동 중인 기계를 분해하여 부품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구하지만 내일을 파괴하는 절망적인 행동입니다. 방위 산업은 첨단 칩과 센서가 부족하여 기술적으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결국 최전선의 군대는 현대 장비가 부족해 더 많은 손실을 입고 사기가 저하됩니다. 이것은 동맹국의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약화되고 고립된 국가에 대한 우월한 경제 강국의 무자비한 게임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의존은 크렘린의 가장 근본적인 선전 기둥 중 하나인 대국 부흥의 서사를 폭파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깊은 실망과 조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베이징은 동맹국을 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까요? 중국 공산당에게 궁극적인 정당성의 원천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안전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승리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를 위해 서방과의 수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을 위험에 빠뜨려 그 안정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이징은 러시아의 전쟁을 위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경제 기적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고 냉소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중간 정도로 약화된 러시아가 강하고 부활한 러시아보다 베이징에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적인 러시아가 베이징의 이익에 완벽하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는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천연 자원의 공급원을 제공하며 본질적으로 중국의 거대한 산업 기계에 막대한 자원 배터리를 제공합니다. 이 협정은 모스크바를 주요 고객이 조건을 지시하는 구매자의 시장에 가두어 놓습니다. 둘째, 러시아는 국제 포럼, 예를 들어 유엔에서 베이징의 모든 결정을 의심 없이 지지하는 충성스러운 하위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이는 베이징의 글로벌 야망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군사, 재정, 정치적 자원을 블랙홀처럼 소모하는 전략적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모든 하이마스 로켓은 대만이나 남중국해로 향할 수 없는 로켓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비극을 베이징의 전략적 이익으로 직접 전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강력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와 같은 지역에서 중국의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약한 러시아는 속국이다. 이것은 전략적 체크메이트이다. 베이징은 서방과의 대리 전쟁을 러시아에 효과적으로 외주화했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러시아의 승리나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장기적인 교착 상태이다. 모스크바는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베이징의 전략에 피와 재산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역학관계는 러시아를 불가피한 결말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모스크바의 내부 붕괴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시나리오 하나, 현상 유지 비대칭.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현재의 착취적 실용주의가 계속됩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러시아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공급원과 전략적 완충지 역할을 계속하며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쇠퇴하고 생활 수준이 서서히 하락하며 인프라가 방치되고 군대는 현대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질식입니다. 시나리오 둘, 심화되는 종속. 이것은 중간 확률의 시나리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주요 군사적 또는 경제적 좌절은 모스크바가 베이징에 더 직접적인 지원을 대가로 훨씬 더 큰 양보를 제안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양보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장기 자원 권리, 북극에서의 공동 주권, 심지어는 영구적인 중국 군사 주둔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항복으로 사실상 러시아의 전략적 자율성을 끝내고 위성 국가 상태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세, 부분적 분리. 이것은 가장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을 인식한 포스트 푸틴 정권이 서방이나 인도와 같은 다른 강대국과의 재정렬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이 쇠퇴하고 경제가 베이징의 탯줄로 묶인 텅 빈 국가의 절박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내부 붕괴가 너무 심각하여 그러한 조치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무제한 파트너십은 전적으로 그 한계에 의해 정의되며 그 한계는 베이징의 이익에 의해 그려집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착취의 역학입니다. 크렘린이 세계의 대국 서사를 팔려고 노력하는 동안 자국이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다. 나타나는 이미지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새로운 패권의 이익을 섬기는 종속국의 모습이다. 용의 제한된 지원에 요구되는 대가는 러시아의 전략적 자율성 그 자체이다.